아이가 장난감이 부서졌다고 펑펑 울거나 게임에서 졌거나 시험을 망쳤다고 눈물까지 흘리며 속상해 하나요? 사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눈물을 힘으로 그리고 좌절을 귀중한 교훈으로 바꿀 수 있는 고대의 비밀, 일종의 영웅의 암호가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이를 단순히 똑똑한 것을 넘어 현명하게, 그리고 단지 강한 것을 넘어 그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면요. 오늘 저희는 아이들을 위한 스토아 철학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지루한 철학 강의가 아닐 겁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자녀가 삶의 어떤 폭풍우도 견딜 수 있는 내면의 요새를 구축하도록 돕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들을 공개할 것입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진정한 감정적 슈퍼히어로를 양육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우선 하나의 오해부터 풀어봅시다. 스토아 철학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흔히 감정이 없고 세상 일에 무관심한 사람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루한 교과서와 토가를 입은 턱수염난 노인들을 잠시 잊어주세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단순히 사색가들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통치했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조언자였던 극작가 세네카, 심지어 그 지혜가 수세기를 관통한 노예 에픽테토스까지 말이죠. 그들은 혼란과 전쟁, 그리고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평정심과 명료한 정신, 그리고 정신력을 유지하기 위한 믿을 수 없을 만큼 실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간단하지만 천재적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어 날씨, 타인의 행동, 혹은 우연한 사건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언제나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우리의 반응 사이에 이 작은 틈, 바로 여기에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진 힘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통제의 One Circle of Control입니다. 이 개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아이에게 원 2개, 하나가 다른 하나 안에 있는 그림을 상상해보라고 해보세요. 자꾸 안쪽에 있는 원에는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넣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어떤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가 쏟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크고 바깥쪽에 있는 원에는 그 외의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창밖의 날씨,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말과 행동, 축구 경기 결과, 아끼던 컵이 깨지거나 친구가 같이 놀아주지 않는 상황 등도 여기에 해당하죠. 스토아 철학은 가르칩니다. 당신의 모든 에너지와 힘을 오직 그 작은 원 안에 있는 것에만 사용해야 한다고요. 바깥 원에 있는 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소리를 질러 비를 멈추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용이 없을 뿐더러 기운만 빠지죠. 이를 아이에게 간단한 예시로 설명해 주세요. 너는 해가 뜨게 만들 수는 없지만 우산과 장화를 챙겨서 웅덩이에서 신나게 뛰어놀기로 선택할 수는 있단다. 이것이야말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입니다. 이는 아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덜어주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을 갖게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통제 영역, Circle of Control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가장 흔한 예로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 망가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의 첫 반응은 대개 눈물과 분노, 그리고 이건 불공평해요. 새 장난감 사주세요. 같은 외침이죠.
이것은 이미 벌어진 사실, 즉 외부 영역을 통제하려는 본능적인 시도입니다. 이때 무턱대고 야단치거나 달래주기보다 스토아 철학자처럼 질문을 던져보세요. 다 같이 생각해보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뭐고 통제할 수 없는 건 뭘까? 아이는 망가진 장난감을 다시 새 것처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통제 불가능한 사실이죠. 하지만 아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행동입니다. 아이는 그걸 고치려고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추억을 위해 상자에 조심히 담아둘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장난감으로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잠깐 슬퍼하는 건 괜찮습니다. 지극히 정상이죠. 하지만 그 후에 이 고장 때문에 하루 전체를 망치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바로 쓸모없는 분노 대신 아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관심을 부드럽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자들 역시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는 아이가 그 실망감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이 가진 힘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굴의 정신을 향한 첫걸음이 됩니다. 어린 스토아인들이 갖춰야 할 다음 강력한 무기는 바로 장애물을 길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행동을 방해하는 것이 오히려 행동을 진전시킨다. 길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길이 된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가 열심히 블록으로 탑을 쌓고 있는데 동생이 달려와서 그 탑을 와르르 무너뜨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반응은 당연히 분노와 좌절감일 겁니다. 장애물은 분명하죠. 하지만 훈련의 기회는 바로 이 지점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이것을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과제로 보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하, 탑이 무너졌네. 이게 바로 장애물이구나.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탑 2개를 작게 만들면 어떨까? 아니면 탑이 있던 곳 주변에 탑을 지키는 요새를 만들까? 어쩌면 동생과 함께 쌓는 법을 가르쳐줄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문제는 좌절의 원천에서 창의적인 퍼즐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아이에게 사고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길러줍니다. 아이에게 동화나 게임 속에서 가장 흥미로운 영웅들은 가장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기사에게 용드래곤은 여정의 끝이 아니라 그 임무를 해결함으로써 더욱 강해지는 핵심적인 도전 과제인 것입니다. 그럼 만약 게임처럼 쉽게 넘길 수 없는 진짜 속상한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기다렸던 놀이공원 약속이 비 때문에 취소되어 버린 경우처럼 말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개념이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이 아모르 파티, 아몰 파티, 즉 운명의 윤밍 아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리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비가 오는 걸 억지로 기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비가 오는구나. 여행은 취소됐네. 이게 현실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좋아, 이미 이렇게 된 거.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 어쩌면 팝콘과 함께 집에서 영화관 분위기를 낼 완벽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베개와 담요로 거대한 요새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혹은 같이 쿠키 굽는 법을 배울 수도 있고요. 핵심은 현실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환경에서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직접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날씨에 대해 한숨 쉬고 불평하는 대신 오히려 이렇게 신나게 외치는 겁니다. 와, 비가 온다. 그럼 오늘은 집에서 즐기는 모험의 날이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아이는 상황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 운명을 사랑하는 운명애인 것입니다. 또 다른 어쩌면 다소 뜻밖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스토아 철학의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프레메디타치오 말로룸, 피리 메디타치오 마로룸, 즉 불행 미리 생각하기입니다. 겁먹지 마세요. 아이에게 겁을 주거나 비관주의자로 키우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이것은 다가올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대비하고 그 어려움을 덜 무섭게 느끼도록 돕는 정신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시험을 앞둔 아이가 만약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 라며 불안해한다고 해봅시다. 이때 나쁜 생각 하지 마 라고 말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좋아, 그럼 잠시 네가 정말로 나쁜 점수를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가장 최악의 일이 뭘까? 아이는 엄마가 실망하실 거예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래, 엄마가 5분 정도 속상하겠지만 널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아. 또 다른 건? 선생님께 혼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수업은 곧 끝나. 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 이러한 일련의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아이는 최악의 시나리오조차도 세상이 끝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리세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네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건 뭘까? 충분히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시험 전에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 이 기법은 불안감을 낮춥니다. 왜냐하면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공포가 이미 생각하고 대비해둔 비록 부정적일지라도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자신이 충분히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덕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유일한 진정한 선샤는 덕이었고 유일한 진정한 악이 악덕이었습니다. 건강, 돈, 명성, 심지어 삶과 죽음까지 포함한 그 외의 모든 것은 그들이 말하는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난감이 몇 개나 있느냐, 가치 중립적인 것가 아니라 그것을 친구들과 나누느냐, 덕 하는 것입니다. 게임에서 이겼느냐, 가치 중립적인 것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플레이했는지, 그리고 이긴 사람을 축하해 주었는지 덕가 중요합니다. 외부적인 성취가 아닌 내면의 자질에 초점을 맞추세요. 아이를 성적 때문에 칭찬하지 말고 수업을 준비하는 데 들인 노력과 성실함을 칭찬하세요. 대회에서 이겼다는 사실이 아니라 참여할 용기를 냈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칭찬해야 합니다. 아이가 철수가 저에게 나쁜 말을 했어요 라고 불평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철수가 한 말은 철수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일이야. 그럼 너의 통제 범위 안에는 무엇이 있니? 용감하고 착한 사람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것은 아이가 외부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내면적인 도덕적 나침반에 의존하도록 가르칩니다. 아이는 자신의 가치가 성공이나 실패가 아닌 자신의 인격 성품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는 타인의 시선이나 삶의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놀랍도록 단단한 자존감을 형성해 줍니다. 스토아 철학의 놀라운 기법 중 하나는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기입니다. 아이가 어떤 문제를 너무 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느낄 때 상상놀이를 제안해 보세요. 우리가 아주 높이 새처럼 날아올랐다고 상상해보자. 우리 집이 아주 작아졌지. 더 높이 올라가서 도시를 보니 지도로 보이지.
더더 높이 올라가면 온 나라가 보일 거야. 자, 이제 우주로 가서 지구 전체를 봐봐. 작은 푸른 공 같지? 이제 상상해봐. 이 작은 공 위에, 이 도시 안에, 이 집 안에 아이의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는 작은 아이가 있단다. 이 정도 높이에서 보면 아무리 크게 느껴졌던 아이의 고민이라도 그리 심각하게 보이지 않아요. 이 방법은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어떤 맥락에 놓여 있는지, 실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돕습니다. 특히 친구와 다투었거나 사소한 일로 걱정할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기는 시야를 넓혀주고 우리가 매일 하는 걱정들이 사실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지도 위에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로써 아이는 진정하고 상황을 보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타인과 맺는 관계에 대해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들은 만물의 상호 연결성을 의미하는 심파테이아, 심파타이아라는 개념을 제시했죠. 우리 모두가 마치 한 손의 손가락들처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의 일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을 양육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아이에게 다른 사람을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볼 수 있도록 가르치세요. 아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는 건 악해서가 아니라 실수를 하거나 혹은 스스로 힘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해 주세요. 세네카는 인간은 인간에게 신성한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배를 탄 존재이므로 타인을 돕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돕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시험을 망쳐서 속상해하고 있다면 아이에게 쌤통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공감하도록 유도하세요. 지금 그 친구가 얼마나 속상할지 상상해 보렴.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물어보는 식이죠. 만약 놀이터에서 누가 친구를 밀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저 친구는 다른 방식으로 노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거야.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노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이러한 접근 방식은 비난을 없애고 연민, 공감, 그리고 친절함을 길러줍니다. 아이는 우리가 서로 대립할 때보다 함께할 때 더 강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느끼는 상처와 복수심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이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오는 감정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지점에서도 현명한 조언을 건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죠.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수하려는 자와 같아지지 않는 것이다. 정말 단순하지만 천재적인 통찰입니다. 만약 누군가 아이에게 욕을 했는데 아이가 곧바로 같이 욕을 해주고 싶어 한다면 이는 곧 가해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행위입니다.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행동을 조종하도록 허용하는 꼴이 되죠. 이것이 바로 약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힘이란 바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 악으로 맞서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흔히 말하는 호구나 당하고 사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보다 더 높은 차원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누군가 너를 화나게 만들려고 할 때 그건 마치 내게 진을 묻은 공을 던지는 것과 같단다. 만약 네가 그 공을 잡아서 다시 던지면 너희 둘 다 진흙투성이가 되겠지. 하지만 네가 그저 피하기만 한다면 진흙은 공을 던진 사람에게만 묻어 있을 거야. 아이에게 맞대응하는 공격성이 아닌 침착함이나 때로는 유머로 반응하도록 가르치세요. 이러한 방식은 상대를 무장 해제시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이가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아이는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주체가 됩니다. 자신의 행동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누구도 자신에게 규칙을 강요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면의 자유입니다. 불평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날씨, 음식, 지루한 수업까지 아주 자주 불평을 쏟아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습관을 뿌리 뽑으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불평이란 스스로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불평할 때 우리는 단지 싫은 것,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에너지 낭비입니다. 불평하는 대신 스토아 철학자는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인가?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수프 맛이 별로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소금을 더 달라고 요청하거나 사워크림 한 스푼을 추가할 수 있겠죠.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평 없이 수프를 먹어야 합니다. 수업이 지루하다면 어떨까요? 그 안에서 흥미로운 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혹은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생님께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이것을 인내심을 기르는 훈련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이에게 불평을 행동이나 수용으로 대체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심심해. 대신 재미있게 만들려면 뭘 해야 할까라고 질문하게 하세요. 숙제하기 싫어. 대신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끝내고 놀러 나갈 수 있을까라고 묻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자세를 길러주고 환경의 영원한 희생자라는 역할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침과 저녁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침은 마음가짐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은 하루를 분석하는 시간이었죠. 이 연습은 아이의 일상에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잡는 대신 5분만 대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계획은 뭐니?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혹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행동할 거야? 이것은 일종의 미리 안 좋은 일을 생각해보는 미니 버전입니다. 아이에게 실패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대비하게 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도구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되돌아보기를 해보세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했던 것처럼 3가지 간단한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오늘 잘한 일은 무엇인가? 더 잘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내가 발휘한 덕목은 무엇이며 혹시 발휘하지 못한 덕목은 무엇인가? 이것은 신문이 아니라 차분하고 다정한 자기 성찰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성찰하는 법,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는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단 10분만 투자하는 이 간단한 습관은 아이의 삶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더 의미 있고 스스로 통제 가능한 삶을 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실수하거나 나쁜 점수를 받거나 심지어 지는 것에 대해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이 두려움은 아이의 발전을 마비시키고 성장을 방해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실수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가르칩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피드백입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는 다르게 시도해야 한다는 귀중한 정보인 것이죠.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인생을 공놀이 게임처럼 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표는 어떻게든 공을 잡는 것이 아니라 능숙하고 우아하게 그리고 규칙에 맞게 플레이하는 것입니다. 공 그 자체, 즉 결과나 점수, 승리 같은 외적인 요소들은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무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게임에 임하는지,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리고 승리와 패배 모두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바로 그 자세입니다. 아이에게 세상의 모든 위대한 과학자, 운동선수, 발명가들이 성공을 이루기 전에 수천 번의 실수를 거쳤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실수는 꼬리표가 아니라 숙련으로 가는 디딤돌입니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절대 야단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실수했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 이 실수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보자.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아이들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실험을 장려하며 오늘날 성장형 마인드셋이라고 불리는 것을 길러줍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바로 내면의 요새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 모욕이나 실패, 타인의 시선이 침투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요새는 바로 우리의 이성, 선택할 권리, 그리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부모로서 여러분의 임무는 아이가 이 요새를 인식하고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에게 그의 통제 영역에 대해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누가 아이를 놀릴 때 이렇게 상기시켜주세요. 다른 사람의 말은 내 요새 벽에 던져지는 작은 돌멩이와 같아. 네가 스스로 문을 열어 그 돌을 안으로 들이지 않는 한 그건 너에게 상처를 줄 수 없어. 네 반응이 바로 네 문이야. 문을 열지 말지는 네가 결정하는 거야. 아이가 실패로 인해 속상해할 때에는 이렇게 말하세요. 실패는 바깥, 즉 외부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야. 하지만 네 요새 안에서 너는 여전히 강하고 평온하며 다시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어. 이 비유는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안정감과 통제감을 선사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행복과 평온이 외부 사건이 아닌 그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또한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이는 더 많이 갖고 싶다는 끝없는 욕심의 경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해독제와 같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친구가 가진 새 장난감이나 그부가 갔던 여행처럼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부정적 시각화를 수행했지만 아이들에게는 부드러운 방식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아이를 겁주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아이를 재우면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침대가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런 침대가 없단다. 아니면 저녁 식사 때 정말 맛있다. 잠깐 동안이지만 만약 이 음식이 없다면 어떨지 상상해보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이런 훈련은 훈계가 아닌 마치 놀이처럼 진행될 때 아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줍니다. 아이의 시선을 부족함 결핍에서 풍요로움 넘치는 것으로 돌려놓는 것이죠. 아이는 맛있는 음식, 편안한 보금자리, 부모님의 포옹,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기회 등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을 알아차리고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소극적이 되거나 더 나은 것을 열망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며 행복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평생 지속될 깊고 안정적인 행복감을 위한 진정한 토대가 됩니다.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의 진정한 힘을 이해했던 언어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아껴서 하되 핵심만 말하고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첫째, 아이가 습관적으로 하는 헛된 말이나 잡담, 험담을 끊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는 행위는 품위가 없으며 사실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일 뿐입니다. 둘째, 아이가 정확하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아이가 오늘은 정말 최악이야 라고 말했을 때 단순히 동조하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니? 연필이 부러져서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니? 상황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보자. 이렇게 하면 작은 불행 하나 때문에 세상 전체가 적대적으로 느껴지는 재앙화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이에게 자신의 말이 곧 명예임을 가르치세요. 만약 아이가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벌을 받을까 봐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사람, 즉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덕을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아이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형성합니다. 강인한 사람은 결코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이처럼 말을 소중히 여기는 법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르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분노는 가장 파괴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 주제에 대해 하나의 논문 전체를 할애했을 정도죠. 그는 분노를 일시적인 광기라고 여겼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 방법은 바로 멈춤, 즉 일시정지입니다. 아이가 화가 나서 울컥할 때 아주 간단한 규칙을 가르쳐 주세요. 잠깐 멈춰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심호흡 3번만 해보렴. 이 간단한 기술이 바로 트리거가 되는 사건과 우리의 반응 사이에 구원의 틈을 만들어줍니다. 이 몇 초 사이에 격렬했던 분노의 첫 번째 충동은 약해지고 이성이 통제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아이가 조금 진정된 후에는 상황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 때문에 화가 났니? 내 기대가 현실적이었니? 방금 일어난 일이 정말 첫 순간에 느꼈던 것만큼 끔찍한 일이었을까? 아이에게 분노는 거의 항상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거나 마땅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화를 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고 가르칩니다. 일은 그저 일어날 뿐입니다. 현명한 사람이 할 일은 현실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꾸준한 훈련이 필요한 기술이지만 그 가치는 정말로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남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 우리가 그 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너는 멍청해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말 자체는 사실 단순한 소리의 집합에 불과합니다. 이 말이 상처가 되는 순간은 아이가 그 말에 스스로 동의할 때뿐입니다. 그 사람 말이 맞아. 나는 정말 멍청한가 봐 라고 생각할 때 말이죠. 아이에게 이 두 가지를 분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사실, 누군가 말을 했다과 판단, 내가 이 말에 상처를 받을지 말지 결정한다. 이런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 너를 초록색 악어라고 부른다고 해서 네가 속상해하진 않겠지? 그냥
저 사람이 헛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왜 멍청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속상하니? 그건 역시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고 틀릴 수도 있는 거란다. 이는 아이에게 타인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법을 가르칩니다. 아이는 자신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이에게 비웃음이나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놀라운 방패가 되어줍니다. 스토아 철학은 행동을 강조하는 철학입니다. 단순히 그 원칙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일상에서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 스토아 철학자의 행동 강령 같은 것을 만들어 보세요.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둘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규칙들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2. 나는 장애물을 기회로 바꾼다. 3. 나는 아기의 친절함이나 침착함으로 답한다. 4. 나는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킨다. 이 규칙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 나누세요. 만화나 책, 그리고 현실 속에서 이 규칙들이 적용되는 사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 스스로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사소한 일에 불평하고 쉽게 화를 내며 통제할 수 없는 일로 괴로워한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와 함께 스토아 철학을 실천함으로써 아이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 스스로도 더 평온하고 현명하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공동의 여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토아 철학이 감정을 억압하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오해를 지금 바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인식하고 분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자신에게 슬퍼하지 마, 화내지 마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하죠. 나는 왜 슬픈가? 현실에 대한 나의 기대가 너무 높았던 것은 아닌가? 지금 이 슬픔의 원인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가? 감정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켜지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이 경고등을 부수거나 못 본 척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현명한 운전자는 그 불빛이 무엇을 경고하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고 대하라고 가르치십시오. 아, 지금 내가 몹시 속상하네. 왜 그럴까? 어떤 생각이 이 상처를 유발했을까? 이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는 없을까? 이것은 반란을 진압하는 군인의 방식이 아니라 원인을 탐구하는 과학자의 접근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이야기하는 그 감성 지능을 키우는 핵심입니다. 아이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 대신 감정을 현명한 조언자로서 경청하되 최종 결정은 스스로 내리는 지혜로운 통치자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본론을 마무리하며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왜 아이들에게 스토아 철학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 목표가 완벽하고 절대 울지 않는 로봇 같은 아이를 키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의 목적은 의다이모니아, 즉 단순하게 말해 번성하고 의미 있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이는 자신의 본성, 자연과 이성에 조화롭게 사는 삶입니다.
아이에게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아이는 사소한 일에 덜 괴로워할 것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더 용감하게 시도할 것입니다. 또한 친절함과 존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 건강하고 단단한 관계를 쌓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들, 예를 들어 학교에서의 갈등부터 미래의 더 심각한 도전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내면의 기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이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싯대를 주는 것입니다. 아이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구 세트와 정신적인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키우는 것은 단순히 순종적인 아이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고 강인하며 덕대을 갖춘 인격체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었을까요? 내 삶의 통제권을 쥐게 해주는 통제 영역, 장애물을 곧 길로 바꾸는 능력,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운명에 대한 사랑, 불안감을 낮춰주는 어려움에 대한 정신적 대비, 그리고 미덕을 최고의 보물로 삼는 자세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추상적인 철학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자녀의 내면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정신의 요새를 만들어주는 실용적인 슈퍼파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스토아 철학은 무관심하고 냉담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삶의 시련을 만나더라도 맑은 정신과 평온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함으로써 여러분은 자녀에게 단순한 조언이 아닌 행복하고 의식적인 삶을 위한 진정한 나침반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내용들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이 스토아적 가르침 중 어떤 것을 자녀와 함께 가장 먼저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